페이지 122 지역권 보세요. 지역권에서는요, 문제가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면, 지역권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거의 문제가 잘 안 나왔던 파트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문제가 보통 이제 2년 연속 나오고 한 번 정도 쉬고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지역권에 나온 문제는 문제가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나오는 분야가요. 이런 보면은 그 지역권에 122페이지 밑에 보면 123페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잘 보면은 무조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이 한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지역권은 상린관계하고 약간 다르죠. 그래서 상린관계는 이제 서로가 이제 인접하에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지역권은 그게 아니고요. 보통 지역권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도 지역권이 있고요. 상린관계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지역권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물류창고 같은 건 짓고 싶단 말이죠. 물류창고요. 그러면 길이 없잖아요, 지금요. 길은 지금 어디 있냐? 길은 여기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여기요, 갑이 땅이고 을의 땅이면 을이 이렇게 상린관계에 붙어 있으면 상린이잖아요. 서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린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려면 몇 년 걸리죠. 우리 이제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려면 소송하고 그러면 해결이 되겠어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을이 갑한테요, 길을 여기다 좀 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길을.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통행지역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길을 내주면 보통 이제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전속기간 같은 거 있잖아요. 전속기간이 뭐라고 돼 있냐? 물류창고가 존재하는 동안, 전속하는 동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속기간이. 그러니까는 창고가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길을 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없어지면 그때 이제 통행료도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내는 것 이렇게요. 보통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상린관계가 안 되잖아요. 토지가 떨어져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지역권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지역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것을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행지역권.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승역지라고 하죠. 승역지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 하죠? 요역지라고 하죠. 또 이 요역지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 요역지에게 갑이죠. 여기 을이잖아요. 이 갑을 뭐라 한다? 우리는 이 사람을 지역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지역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어 정리가요.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 이렇게 용어 정리를 그냥 하면, 그러면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가 길이 있으면 이 땅은 맹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뭘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의 편익만을 위해서, 그래서 편익만을 위해서 우리는 제공하는 것을 지역권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라는 것은 요구한 땅이잖아요.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뭐 할 수 없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요역지의 소유권이 여기서 병한테 뭐란다? 이전하잖아요. 이전하면 지역권도요, 여기서 병에게 뭐란다? 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전하죠. 여기서 이전하죠. 여기서 같이 이전하죠. 우리는 보통 이전하게 되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요. 그런데 지역권이 이전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것도 각각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요역지는 이 땅 전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일필지 토지이어야 해요. 그런데요, 여기 승역지는요, 이렇게 여기 일부만 해도 되고요. 일부 또는요, 이 땅 전부를 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일부나 전부나 다 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뭐죠? 승역지는 수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승역지는 여러 개의 지역권이 할 수 있다.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할 때. 왜냐면 일부도 되니까 여기에 다른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지역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있다 해볼까요? 이렇게 있다 해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길을 내기로 통행지역권을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땅이 분할이 된 경우가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요. 여기다 길을 내기로 합의를 해놓고 나서요, 이 땅이 분할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땅이 분할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땅이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요역지가 분할이 되면, 이때 어떻게 하면, 각각의 토지 땅을 위해서, 각각의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통행지역권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분할되면요, 통행지역권에 대해서 등기를 할 때 이 토지 전부를 위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다 이렇게 통행지역권이 있는데 나중에 이 토지가 분할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각각의 토지를 이용을 해야지 여기를 걸어 나갈 거 아니에요. 알겠죠? 지역권이 있고 난 다음에 분할됐으니까.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갑은요, 분할된 각각의 토지 위에 지역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여기요, 이 토지 전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고 그랬어.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토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게 이제 하나의 챕터. 그럼 여기서 보면 통행지역권이죠. 우리가 이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지역권을 뭐를 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죠? 우리가 지역권은 뭐예요? 점유 플러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역권은 뭘 하잖아요?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이 지역권의 경우는 뭐 한다? 항상 여기요,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이 나와. 계속되고 표현된, 그래서 몇 년이다? 20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너무나 당연히 이 조건이 붙어. 딱 통행지역권만. 두 번째는요, 여기서 세 가지의 요건이 딱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요, 요역지 소유자. 그럼 요역지 소유자가 누구죠? 요역지 소유자가 갑이죠. 갑이 승역지 상에, 이렇게요, 승역지 위에 이 말이죠, 통로를 개설을 해. 통로를 개설해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상에 통로를 개설해. 이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통행지역권이고, 통행지역권은요, 유상이에요. 유상.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요. 다른 국가 혹시 났는데 유상이다, 아직 시험에 안 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 굳이 중요하다면, 요역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요.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적법 점유, 이렇게요. 요역지를 적법 점유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행지역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불가분성이요.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불가분이요. 그럼 뭐를 나눌 수가 없느냐? 이걸 이제 보면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요역지가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죠. 세 사람이요. 그런데요, 여기 을의 토지 있죠. A가 승역지죠. 여기는 통행지역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갑하고 을하고 병이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는 것하고 상실하는 것하고 이렇게요. 이런 우리가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취득하는 게 좋아요? 상실하는 게 좋아요? 취득하는 게 좋잖아요. 취득.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세 사람이 있는데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취득하면은, 여기 남의 땅을요,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모두가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취득시효가 있죠.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죠? 소멸시효.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여러분 취득시효고 여기는 소멸시효잖아요. 알겠죠? 그럼 취득시효, 소멸시효 그러면 여기는 취득이죠. 취득은요, 어떻게 한다? 1인. 한 사람이 취득하면 뭐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멸은요, 한 사람이 소멸하면 모두가 소멸한다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소멸은 없어지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소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갑을병이 있으면 여기 때는 소멸은 더디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전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전원이 소멸을 해야 소멸한다, 이렇게. 전원이 소멸해야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봐봐요. 반대로 가요. 소멸은 나쁘잖아요. 그런데 소멸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요, 취득시효의 중단,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는 취득시효의 중단, 여기는 소멸시효의 중단,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소멸을 중단시키는 것은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다른 사람도 중단된다. 아시겠죠? 여기요, 취득을 중단시키는 것은요, 한 사람이 중단하면 취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전원이 중단돼야 중단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이게 불가분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지역권의 위기요. 여러분, 이 위기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요, 이것을 이제 요역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승역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승역지, 여기 을이고요. 여기 지금 갑이고,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 승역지가 이렇게 통행지역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요, 갑을 위해서 자기 땅에다가 길을 내줬단 말이에요. 통행할 수 있도록. 우리 보면 이런 것들 어디에 맞냐면, 뭐, 여기서 이제 좀, 일반 시골 쪽으로 좀 가면은 요즘은 좀 그런 게 드물지만 요즘 땅값이 비싸니까 옛날에는 거의 보통 보면 시골 같은 보면 한 사람의 성씨들이 거기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거의 마을의 땅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을의 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통행하려면 그 사람 집을 땅을 밟지 않고 통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땅이 많으니까 어떻게 한다? 길을 가운데로 이렇게 내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같이 들어다닐 수 있도록. 알겠죠? 그걸 우리 뭐라 한다? 통행지역권이잖아요. 우리 통행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통행지역권을 시효치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효치가 하려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스스로 개설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길을 내주면서 당신들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사도통행권, 우리가 물권 법정지에 보면 사도통행권이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사도통행권은 물권 뭐죠? 간섭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길을 닫아버리면요, 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남항주가 이렇게 뭐죠? 땅값이 올라가고 계속 개발이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뭐죠? 나중에 수용되고 그러면 보상금 받아야 되니까 거들어 다니지 못하게 되니까 막아버리겠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통행지역권 하면 또 그건 아니죠.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주어진 기간 동안은 통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이렇게 길이 있으면 이 의리한 사람은 이 갑이 자기 친구란 말이죠. 자기 친구를 해서 의리요, 이 길을 내주고 동시에 뭐를 한다? 포장을 한다. 이렇게 포장. 이것을 포장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포장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포장해 준다고 했으니까 의리 포장을 해야죠. 그런데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땅값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포장비는 5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 너무 포장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포장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약속을 하면 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역권? 지역권은 자기 땅에다 가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 가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 가는 게 지역권이야. 남의 땅에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승역지 소유자 을이요, 이 땅 있죠, 이 길을 땅을요, 갑한테 이거 너 이 땅 그냥 너 가져 이렇게. 이 땅 너 가져. 이걸 뭐란다? 지역권의 위기다 이렇게. 이 땅 가져. 이것을 지역권의 위기라 그래. 이건 너 가져. 그럼요, 이건 너 가져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가져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죠, 이 땅이 지금 이제 가볍게 됐죠. 그러면 자기 땅에 자기가 길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역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우리가 지역권은 남의 땅에다가 길을 내는 걸 지역권이라고 그래.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길을 내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역권의 위기가 되면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이 소멸하니까 이 을은요, 갑을 위해서 이 통행 지역권 위에 뭐를 한다? 포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역권이 없어지니까 포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역권의 위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권의 위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요, 의무를 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죠? 지역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니까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하죠. 그 다음에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는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되고요. 등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존속기간이 문제가 돼요. 지역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은 법에 규정이 없어요. 법에. 우리가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법에 규정이 있죠. 그런데 지역권은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존속기간을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합의로 정하고 법조문에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역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권은 뭐를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이나 저당권 자체에서 무슨 청구권이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점유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배타성이라는 것이 없는데요, 유일하게 배타성이 있는 규정이 딱 하나가 있어. 우리가 지역권에서 용수지역권 있죠. 용수지역권. 그러면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런 규정이 딱 하나가 있어. 그래서 후순위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마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그것을 우리는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권인데요. 지역권은 굳이 이렇게 문제가 볼 것은 많지 않고요. 여기 법정 가져왔어요? 법정을 한번 봐봐요. 자, 법정을 어디로 보시냐면, 자, 페이지 23페이지. 법정의 페이지요, 23. 봤죠? 자, 법정을 정리해요. 자, 23페이지. 보셨나요? 자, 맨 위에요. 291조. 맨 위에 지역권자는 줄고요. 일정한 목적. 거기를 줄고. 일정한 목적. 291조. 맨 위에 줄었어요. 거기다가 목적의 비한정성. 이렇게. 목적의 비한정성. 여기 왜 안 쓰죠? 이거 내가 책 집에 있으세요? 아, 그래요? 자, 지역권자는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됐죠? 그 일정한 목적을 뭐라 한다? 목적의 비한정성이라고 얘기해. 여기 봐봐. 우리가 전세권은요, 용도에 쫓아서 사용해요. 전세권. 지상권은요, 공작물이나 수목만을 위해서 해요. 근데 지역권은요,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목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목적의 비한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타인의 토지 줄고요. 타인의 토지를 말한다. 승역지라고 얘기해요. 승역지. 자기 토지 줄고요. 그것을 요역지라고 얘기해요. 요역지.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예요. 자, 부정성이요. 지역권은요,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 동그라미요. 이전 거기다가 부기 등기 X요.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이 따른다, 이렇게요. 2번 지역권은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별 하나예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지역권이 딱 나오면요, 무조건 한 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냥 지문이 하나 나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293조는요, 토지 공유자 1인은 줄고요. 1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줄고 소멸 동그라미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한 사람은 소멸을 못해. 아까 말했죠. 우리가 권리는 취득은 쉽지만 소멸은 어렵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권에서 항상 문제가 지문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292조의 제2항하고 293조의 1항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이 항은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에만 관한 것일 때는 다른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건 뒤에는 볼 필요 없고 그 위에 봐봐요.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이 말이죠. 아까 이거 했었잖아요. 저기서 했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가지고 지역권이 이렇게 통행 지역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역지가 일부가 분할됐어. 이 상태에서요. 그러면은요, 이 지역권은요, 여기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각각의 부분을 위해서 지역권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요,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는 지역권의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봐봐, 이게 요역지잖아요. 요역지의 각각의 부분을 위하여 지역권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번에 봐봐, 이번엔 이 토지가 여기가 분할됐어. 여기가 분할됐어. 그럼 어때요? 승역지의 각 부분 위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승역지의 각 부분에, 승역지의 각각의 부분에 존속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지역권의 취득이 아니죠. 지역권은 계속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표현 줄 것이고, 245조의 규정이죠. 그럼 245조의 규정은 뭐죠? 써요. 거기 20년 플러스 등기예요. 20년이 지나고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자, 등기 법조문 보세요. 자, 봐요. 그 다음에 294조는요. 295조요. 취득과 불가분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은요, 1항은 너무너무 잘 나오죠. 1항. 페이지 23페이지. 지금 295조 제1항. 공유자의 1인 동그라미. 지역권의 취득 동그라미. 한 사람이 취득했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은 쉽게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2항은요, 점유율이란 지역권에, 그 다음에 줄고, 취득 기간의 중단 줄고요. 여기서 취득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요. 취득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여기서 취득을 중단하면 모든이 중요하죠. 모든. 그러니까요, 취득을 중단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단하면 안 되겠죠. 모두가 중단돼야 중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96조는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1인 동그라미 1인 지역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거기까지 줄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소멸할 때 소멸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 정지 동그라미, 그때 중요한 키워드는 1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295조의 제1항하고 296조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1인이죠.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하죠. 다른 공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자, 297조 용수죠. 용수지역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수지역권의 수량이 부족하죠. 이러면 수량이 부족하면 땅에다가 농사 짓는데 먼저 써야 돼요. 집에 사람이 사는데 먼저 써야 돼요. 사람이 사는 데죠. 그러니까 먼저 어디 한다.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가용.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른 용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양 시험에 좀 가끔 잘 나오죠.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때는 그 다음에 줄고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 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98조로 봐봐요. 298조로 보면 우리가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할 때 이렇게요. 그러면 특별 승계인도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299조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불리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 동그라미 위기다 써요. 혼동으로 지역권 소멸 이렇게요. 혼동으로 지역권 소멸 이렇게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알죠? 부담을 면한다. 그럼 부담을 면하려면 위기해야 되고 위기하면 혼동으로 지역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 300조는요.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줄고요.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을 해요. 그럼 봐봐. 요역지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승역지 소유자가 사용하면은 남이 설치한 것을 사용하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고 사용해야 돼요? 그냥 사용해야 돼요?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이 항의 두 번째 줄 봐봐요.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 설치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해야 된다? 분담. 이렇게요. 자, 214조 줄고요. 214조는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이에요. 214조는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이에요. 이것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옆줄 긋고요. 반환 청구권 X요. 우리가 지역권은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특수지역권은요 줄고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요 주민. 어느 지역의 주민. 우리가 예전에 보면요 시골에 보면 마을들 있죠. 그 마을들 보면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죠? 토지 같은 거 가지고 있다. 마을이요. 마을의 토지. 알았죠?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주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쪽 가운데 봐봐요. 관습에 의하는 왜 이렇게 됐죠? 관습 동그라미요. 그래서 여기 특수지역권에도 뭐가 있다? 관습이라는 말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지역권이고, 지역권은요, 여러분요, 강의를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역권은 뭐냐면, 여기 법조문 있죠? 법조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거의 지역권은 법조문의 범위 내에서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한번 이제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화장실 갔다 오셔가지고 한두 번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지문이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제 전세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세권 이렇게 하잖아요. 전세권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가 여기 1억을 주죠? 이것을 뭐란다? 전세금이라고 얘기하죠. 전세금 플러스요 등기 이렇게. 그래서 전세금 플러스 등기 이렇게요. 여기다 전세금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갑 있죠. 갑의 건물 1층에다가 을이요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를 하죠. 자, 그럼 봐봐요. 전세권 등기하기 전에 을 있죠.
을을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을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집주인은요, 나중에 전세금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주인이 뭐라 한다?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해요. 설정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채권자라고 이름 지금 나와 있나요? 채권자요?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채권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뭐란다? 전세권자다, 이렇게. 전세권자, 이렇게요. 그럼 여기 지금 전세권이 뭐가 되어 있죠? 지금 여기요?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요. 그럼 전세권이 등기가 됐으면 전세권은요, 용익 권능의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 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보통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 이렇게 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용익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용익,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의 뭐를? 부동산이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 사용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겠죠. 여기서 뭘 해야 된다? 사용료를 뭘 한다? 지급을 해야죠. 이 사용료가 뭐다? 전세금의 뭐가 된다? 이자죠. 이자. 전세금에 대한 이자, 이것을 사용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용익권능이죠. 여기 용익권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익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존속기간 동안이죠. 우리가 존속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럼 이때까지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줘야 되겠죠. 갑에게.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존속기간 동안요,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래서 그것을 을이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존속기간이니까,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존속기간 만료가 됐다? 존속기간이 만료? 그럼 존속기간 만료가 되죠? 그럼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용료를 지급해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존속기간 만료되면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당연 소멸해요. 그건 당연히 소멸하니까요. 여기 당연히 소멸하니까 뭘 한다? 사용료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죠. 사용료를 뭐다?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전세금을 뭐를 해야 돼? 반환을 받아야 돼. 반환.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전세금 그러면 안 주면 어떡해? 안 주면 그럼 뭐를 해요?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해가지고 전세금에 대해서 뭐를 한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를 받죠. 이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담보권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전세한다 할 때 뭘 얘기하죠? 기간이 끝났을 때를 얘기해요? 지금 살고 있을 때를 얘기해요? 살고 있을 때 전세한다고 하지,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한다 말을 하지 않죠. 살고 있을 때 전세 산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 보면 존속기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전세를 산다고 하죠. 그래서 존속기간 동안 이자를 내야 되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끝나면은요, 전세금 받아야 되죠. 전세금 안 줬을 때 경매를 하겠다. 그게 바로 담보권능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전세기간이 끝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전세금을 반환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담보권능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의미가 있냐? 전세금을 주지 않았을 때 의미가 있죠.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금 뭐죠 이게요? 그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죠. 그러면 여기 존속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럼 존속 중은 어떻게 돼요? 존속 중은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청권이죠. 전세금 반환청권을 분리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리 양도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우리 여러분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여러분 호텔 들어가죠. 호텔 들어가면 오후 4시에 체크인 하죠. 그리고 아침 10시에 체크아웃 하잖아요. 그럼 오후 4시부터 아침 9시, 10시까지요, 잠을 잘 수 있죠. 그 동안에 우리 사용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자기는 거기서 잠을 자면서 돈은 못 내겠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전세권 그러면 존속기간을 전세권이라고 한다고. 존속기간 동안. 그럼 이 전세권은 뭐 한다? 사용하고 지금 수익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전세금은 뭐죠? 이 전세금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사용료로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전세권하고 별개로 분리한다 이 말이죠. 자기는 잠을 자면서
이자는 주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사용료를 주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전세금의 이자는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리양도가 안 된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장차야 장차. 장차가 언제죠? 10월 1일 장차 전세권이 뭐랄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이것은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양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분리양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는 된다 이 말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장차니까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은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뭐라 하냐? 오늘 5월 1일 뭐라 하냐? 10월 1일 날 전세권 끝나면 그 전세금 병한테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10월 1일 날 끝나니까 나는 이사 가면 되는 거잖아요. 돈은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주라 이 말이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 그래서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할 수 있는데 존속 중에는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분리양도가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굳이 볼 필요 없이 우리가요. 방금 우리가 봤죠? 여기 뭐가 있다?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 지역권이 있고요. 여기 또 뭐가 있다? 전세금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고요. 피담보 채권이 있죠? 채권이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요 전유 부분이죠. 아파트 101호 전유 부분이 있으면 여기는 뭐가 있다? 대지 사용권이 있다 이 말. 대지 사용권이 있다. 그럼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유 부분에 대한 A 저당권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요 대지 사용권에 뭐한다? 미친다. 뭐한다? 미친다 이 말. 미친다. 그러니까 아파트 301호에 대해서 저당을 잡으면 아파트 301호만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걸 대지 사용권이죠. 이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여기까지 미친다. 그러면 여기요 요역지에 대한 저당권은요 지역권에 미치고 전세금에 대한 압류는 전세권에 돼. 그래서 다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는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리양도할 수 없다. 알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죠.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전세금 이렇게요. 여기 전세권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을이요 전세권 이렇게요. 전세권에서 여기서 뭐란다?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전세권 등기요. 여기 을이 있고 갑이 있고 이렇게 전세권 등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 등기는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 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런데 우리가 전세권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전세권 담보대출은 전세권자로 살고 있을 때 담보대출이에요. 전세를 그만둘 때, 전세가 끝났을 때 담보대출이에요. 살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 용익권능은 존속기간이고 담보권능은요 담보는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 안 주면 경매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요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는 용익권능에다 저당을 잡겠어요? 담보권능에다 저당을 잡겠어요? 어디에다? 용익권능에다 저당을 잡죠. 저당을. 왜요? 존속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니까. 존속기간 동안. 그러니까요 존속기간 동안 1억이죠. 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럼 당연히 소멸하니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전세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전세권을 경매시킬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당연히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전세권에 대해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 실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1번이요 전세권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2번 그러니까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요 돈 빌려주고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을이 전세권자죠. 전세권자는 기간이 끝나면 설정자로부터 1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1억을 여기서 이 A가요 뭘 한다? 압류를 해야지. 압류. 그럼 압류를 딱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압류한다는 것은 그러면 갑은 이 1억 원을 을한테 반환하면 안 되죠. 반환해도 되죠. 반환하면 A한테 또 돈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알겠죠? 압류가 되면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A한테.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제3자요, 기간이 만료가 됐어, 만료가 되는데, 제3자의 압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3자의 압류가 없어.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그것은 전세권자한테 반환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용어로 정리해, 용어로 정리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권, 저당권이요.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나와. 이 말의 뜻이 이건 한 단어예요. 전세권, 저당권이. 전세권이고, 저당권 이게 아니고, 우리 판례가 뭐냐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이것을 그냥 판례가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읽어. 판례가. 이 말은 전세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읽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읽는다? 이 전세권이 이걸 또 뭐라고 읽죠? 전세권이 저당권에 뭐가 되어 있다? 목적이 되어 있다. 목적.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 말은 전세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여기요. 전세권 위에 이렇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전세권 위에 저당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고, 그럼 저당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겠죠?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명령 등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 설정자인 갑은요, 제3자의 압류 등이 있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요?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리고요, 여러분요, 다음 주부터는, 이 강의 노트 있잖아요. 강의 노트를 암기를 시켜야 되는데요. 하도 암기를 안 해가지고요. 일단, 강의 노트가 암기가 되면 끝이거든요. 그림이 먼저 돼 있어야지, 그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이것을요, 암기하는 것을, 노트 이것을 가운데다가요, 이제 그 구멍 블랭크를 해가지고요, 집어넣기 있잖아요. 그림을 암기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 지금 지역권 보면 지역권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세권 하고 있죠? 전세권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딱 해놓고요. 이걸 그대로 놓고, 여기를 빵꾸를 뚫어가지고, 아침에요. 보통 오전반은 여러분 9시 한 40분까지 올 수 있나요? 9시 40분. 9시 40분이요. 왜냐면 중간에 가가지고 하면 수업시간이 지장되니까요. 그건 좀 골치 아프고요. 9시 한 45분. 50분. 45분 못 와요? 45분. 45분 와가지고 시험이라기보다는 자기 혼자 공부했던 것을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 이런 공부는 끝이에요. 이거 100장밖에 안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민법이 이보다 더 간단하게 돼 있으면서 완벽하게 돼 있는 그런 노트는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들어서가 아니고 그건 정말로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눈으로 보는 습관을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것이요. 일단 우리가 아까 내가 지역권 몇 개 얘기했죠. 법조문 뭐가 중요하다. 그 몇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웬만한 것을 시험을 다 풀어요.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는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왜? 시험을 모의고사 보면 몇 번을 보잖아요. 그런데 실전 문제를 몇 번 보죠? 딱 한 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틀리게 여러분한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틀리게 하기 위해서 구석에 넣은 문제가 있죠. 그럼 그거 포기 안 되게 해봐. 그래도 나머지 한 80% 이상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만 시험을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지문이 약간씩 변형될 수는 있어도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반드시 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학생들은, 공부를 좀 아는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점수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부분에서 보통 시험이 나오는데, 보면 한두 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전혀 안 본 지문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학원에서 안 배웠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물론 전혀 엉뚱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아요.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보면은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시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
알죠? 이런 게 있죠.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모리예요. 메모리. 알죠? 머릿속에 뭐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요, 머리가 정말 좋으면요,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책 그냥 드립대 그냥 암기하면 돼.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암기하면 되는데, 머리 좋으면 그냥 드립대 암기하면 된다니까요. 응용은 나중에 문제고, 실무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뭐는 할 수 있어?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교육상 문제집만 5권 정도 사가지고, 그냥 드립대 그냥 넣고 그냥 문제집 그냥 다 외우려면 되죠. 우리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애들 보면 막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르죠. 그리고 그것이 단기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는 건데, 강의를 듣다 보면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타성에 젖는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면은 되고, 안 가면 불안하고, 이틀 빠지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 시댁에서 모처럼 한번 와가지고 밥 먹자 왔는데요, 밥 잘 먹고 있으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에 내가 공부하고. 평소는요, 집에서 잠만 자면서. 알겠죠? 꼭 누가 부르면요, 불안해. 아니, 수험생은 다 그래요. 수험생은. 집에서 좋은 일 있어가지고, 누가 오니까 와서 용돈도 받아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고시 공부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면 좋은데, 용돈 받는 거 받을 때는 좋아. 왜요? 이제는 또 뭐를 할 수 있고, 책도 사고, 뭐도 다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는 과정에서, 이건 내가 왜 갔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그건 수험생이 생각은 제가 다 아는데, 그건 필요 없고, 공부는 저는 항상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른 데 보면, 학원에 보면 독서실 있는 데 있거든요. 다 좋죠, 독서실. 독서실에서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람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겠죠? 학원에 있는 독서실 있잖아요. 보면 거의 99% 앉아있죠. 독서실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같이 앉는 사람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왜냐면 그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스트레스 하기 싫으면 하고 나서 푹 자라고. 자고 가면은요, 강의 안 들어도 안심이 돼. 왜? 하고 났다고. 그런데 여러분요, 집에서요, 소파 위에서 누워서 잤다 일어나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학원 갔어야 되는데. 알겠죠? 차라리 똑같은 잠이라도 학원에서 하는 게 편하단 말이죠. 그건 수험생의 입장이니까.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10월 20일 다 뽀록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 1차가 중요하죠. 1차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하는 것을, 이게 100페이지니까요. 이걸 짧은 기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짧은 기간. 그래서 몇 페이지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주일에 하면은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암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5페이지, 6페이지, 그래서 5페이지 정도 이렇게 시험을 봐볼까 생각 중이에요. 짧은 기간 안에. 무슨 저 그림 말고요. 그 밑에 있는 걸로 시험 보는 건 어때요? 밑에 있는 거요?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자료는 지금 여기 있는 거 2개가 다, 다른 데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문을 쭉 보면, 민법의 결론 아까 보면 알겠지만, 거의 1인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드물고, 결론이 뭐죠? 결론이 너무 길어. 민법은 이렇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2개를 얘기해요. 블랭크를 해야 되는데, 2개를 블랭크를 딱 하니까요, 말이 앞뒤로 안 맞아버려요. 우리가 내가 강의할 때는 그 말이 맞잖아요. 강의할 때는. 글로 쓰여 있는 것은 무슨 말인지 쉬운데요. 블랭크를 가운데 해가지고 해버리면 앞뒤로 글이 안 맞으니까 말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공법이나 다른 중기사법 선생님 하는 걸 보니까 그분들은 가운데가 몇 년이고 뭐고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딱딱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됐는데, 민법을 딱 하니까 지금 강의를 지금 거의 다 했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 한번 서비스를 하긴 할 건데, 특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뚫으니까 있잖아요. 앞뒤로 말이, 나는 알죠. 나는 아는데 일반 학생들이 이걸 봐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읽어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알겠죠? 저분 얘기하는 것도요,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요, 이따 해놓은 것을 한번 보고, 알겠죠? 다른 데서 강의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해놓은 것을 한번 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차라리 그냥 OX로 해버리면, OX로 하면은 간단한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암기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을 정확한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확한 단어를 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암기시키기 위해는 이게요,
그 지문을 가져가기는 정말 좀 무리예요. 해보니까 나는 알아. 나는 내가 냈으니까 아는데 구멍을 딱 뚫어놓고 딱 보니까 글씨가 글이 문장이 연결이 전혀 안 돼 버리니까 알겠죠? 그런데 다른 과목들은요 다 그게 되더라고요. 중개사법원이 이런 거 알겠죠? 자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그리 있죠? 갑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갑이 2월 1일 잔금 날짜죠? 잔금 날짜면 갑은 을한테 뭐를 줘야 돼요? 전세금을 줘야 되죠?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뭘 한다?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말소에 필요한 서류, 말소 서류를 줘야 되죠. 그러면 전세금하고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서류,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하고 싶어, 경매를 하려면 동시이행일 때는 경매를 못 해요. 동시이행일 때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뭘해서 제공해. 자신의 채무를 뭘해서 제공해서, 일반 제공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요, 전세금 달라고 해, 전세금. 근데 전세금 안 줘요? 안 줘요. 이것을 뭐란다? 2번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 이렇게 이행지체가 있으면 그때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동시이행일 때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전세금 달라고 하고, 전세금 안 주면 그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럼 이행지체일 때 경매청구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동시이행일 때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된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전세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뭐래서 제공해서, 알겠죠? 제공해. 그러면서 전세금 달라고 해야 돼.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 을이 목적물은 인도했는데 전세금을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줘. 그럼 전세금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세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 건물의 일부, 우리가 이제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란 말이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3층짜리 건물 있죠? 갑이요. 이건 다 가구주택이에요. 다 가구주택의 을이요 만약에 전세권자예요. 을이 전세권자. 그러면 건물의 1층에다 전세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A죠. A라는 사람은 저당권은요, 이 저당권은 일물 일권이에요. 일물 일권주의니까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을 잡아야 돼. 그런데 전세권은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할 수 있죠. 이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면은 건물 전부를 경매를 하는데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하면요 1층만 경매를 해야 돼. 이해됐죠 지금? 왜냐하면 전세권은 뭐죠?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뭐다? 사람이요.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요. 여기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 물건이 몇 층이죠? 1층이죠. 그럼 여기요 1층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층을요. 그런데요, 그러면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하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뭐 한다? 경매 청구해야 되거든요. 지배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1층을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층이 경매가 되면은 소유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1층만. 그럼 1층만 소유자가 바뀌려면요, 1층에 대해서만 등기부가 따로 있어야 되죠. 1층에 대해서만. 그러니까요, 이 1층을 말한다, 별도로 등기부를 만들어서 경매를 해야 돼. 쉽다, 어렵다? 어렵죠. 갑이 그렇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경매를 못 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건물 3층짜리 건물에 1층에 전세 살고 있죠? 등기 다 돼 있죠? 경매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가요, 아파트 사면 어때? 아파트요? 아파트는 건물이 몇 개? 하나죠. 하나에다 전세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세 들어갔는데 돈 안 주죠. 그럼 아파트 당연히 경매할 수 있죠. 하나니까. 여기 지금 몇 개요? 건물이. 여기요 3개처럼 보이지만 1층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소유권 몇 개다? 1개잖아.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건물을 분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갑이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런 경우 어떡한다?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판결문이 나오죠.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요 강제 경매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슨 경매를 한다? 강제 경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봐봐,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할 때는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어요.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는. 우리가 전세권은 물권인데 우리가 이 판결문은 채권에 대해서 판결문이잖아. 채권. 그러니까 그러면요, 나는 전세금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죠. 그럼 반드시 이 건물을 경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갑이요 다른 땅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 땅이 더 비싼 땅이 있으면 그 땅을 경매해도 돼요.
알겠죠? 다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여기요, 이 사람이 하면 전세권으로 경매하면 1층만 경매를 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나머지 부분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머지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전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가 안 된다. 전부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머지 안 돼, 전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는 1층만 경매가 되는 경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알겠죠? 왜요? 이 건물은 몇 개니까? 한 개니까 전부가 경매가 돼야 되겠죠, 전부가.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저당권자가 이 건물 전부를 경매를 하겠죠. 그러면 이 경매대금이 얼마 나왔다? 4억이 나왔다, 이 말이죠. 4억이 나왔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다? 전세금이 1억 5천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2억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 사람은 2월 1일이고 이 사람은 4월 1일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전세권자는, 우리가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죠. 그런데 이 전세금은요, 전세금은 돈이죠. 돈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내 말 지금 됐죠? 그럼 이게 경매가 되면 전세금이 나오죠? 전세금은 뭐죠? 돈이죠? 돈은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다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건물 전체의 경매 대금에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몇 층이라 할지라도 1층이라 할지라도 먼저 전세권 등기가 됐죠. 먼저 전체 전세금 4억 중에서 1억 5천을 받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우리가 전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변제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돈을 변제받는다 말의 뜻은 채권을 받아온다, 이 말이잖아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중에서 내 돈 1억 5천을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금, 경매대금 전부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 그런데요, 경매를 청구할 때는요, 자기 자신의 일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요, 저당권자는 건물 전부를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죠. 왜요? 저당권은 뭐니까? 일물 일권이니까 이렇게 일문일권. 그러면 여러분 가끔 이제 물어봐, 학생들이 나는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층에 내가 먼저 전세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권 등기하는 게 낫느냐, 전입신고한 게 낫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냐면, 여러분요, 여기 토지 위에 뭐가 있죠?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임차인은 어떻게,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되는 임차인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임차인이죠? 이 임차는 건물의 경매대금하고 땅에 대한 경매대금 전부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보통 보면 건물 가격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죠, 보통의 경우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니까 임차인이 보장받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런데요, 똑같은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갑이 있죠.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 등기하죠. 전세권 이렇게 해서 등기하죠.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이니까 건물에 대해서 전세지 땅에 대한 전세는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전세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건물 경매 대금에서만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다?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돈 들어가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돈 안 주면, 전세금 안 주면 바로 경매해버릴 수 있어, 전세권으로. 근데 임차권에 안 좋은 점은 뭐예요? 땅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임차권에 안 좋은 점은, 좋은 점은 또 굳이 등기 안 해도 되니까 비용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죠? 그런데 나쁜 것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경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매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하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와서 경매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할 때는 또 건물만 경매하면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토지만 경매하면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돈을 또 받아가. 이런 단점이 있어요. 알겠죠? 장단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등기할 건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할 건지, 그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면서 더불어서 전세권 등기까지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항상 전세권은 물건이고, 이 임차권은 뭐다? 채권이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주택임대차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뭐까지 포함한다? 대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항상 이걸 생각을 해.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를 해야 하는 게 낫겠죠? 솔직히 경매되기 전까지는 뭐라게 나와요?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훨씬 더 낫겠죠. 거기다가 정불안하면 다시 전세권 등기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정 불안하다 그러면 뭐를 하면 되냐면 보증금을 주면서 보증금 주고 그 다음에 임대인하고 우리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있죠. 변호사 사무실은 빨갛게 공증이라고 써있죠. 공증. 그럼 공증을 받아버리면 되죠. 알죠?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경미를 청구할 수 있게끔 공증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무슨지 알겠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의 일부죠. 건물 일부가 멸실이 돼요. 그러면 이러면 일부가 멸실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 일부가 멸실되면 건물 일부가 멸실이 돼. 그러면 건물 일부가 이렇게 멸실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요. 일부가 멸실이 되면은요. 이때는요. 이것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됐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됐느냐?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럼 여기요.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을 해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전세권은 물건으로서 사람의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3층짜리 건물인데요.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이 일부가 멸실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1층이 멸실됐어. 그럼 일부예요? 전부예요? 이러면 1층이 멸실됐는데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짜리 건물에 1층이 멸실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 여기가 3층짜리 건물인데요. 1층이 무너졌대. 그럼 다 무너진 거지 뭐예요? 알겠죠? 30짜리 건물에서 일부가 멸실되려면 어디가 무너져야 돼? 3층이 무너져야지. 일부죠. 알겠죠? 2층이 무너지면요 2층, 3층 다 무너진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불가항력이면 그 부분이 뭐죠? 3층 부분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되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돼. 무슨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요, 전세권에서 가장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전부 다 정리한 것이에요. 여기도 이제 말고 이제 뭐가 남았냐? 이제요, 전세권 설정하고 존속기간만 남은 거예요. 먼저 이제 여기요, 뭘 보냐? 전세권 할 때는 전세권 설정의 합의 플러스요,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그다음에 플러스요, 등기를 해야 돼요. 플러스요, 인도 이렇게요. 우리가 전세권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등기만 하면 돼.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되고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면 무효가 되고 전세권 등기가 없으면 그것을 민법에 있어서 물권법의 전세권을 하지 않고 채권적 전세라고 해서 그것은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봐요. 여기 보면 전세금이죠. 전세금. 이 전세금 이렇게 했죠. 이 전세금은 뭐냐면 반드시 금전으로 줘야 되는데요. 기존의 채권이 있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어. 옛날에 내가요 1억을 빌려줬는데요. 그 1억을 안 갚으니까 그 1억을 전세금으로 하고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뭐가 문제가 되냐? 작년에 문제 나왔죠. 이 사람이 2월 1일이요 전세금 1억 주고 전세금 주고 여기다가 등기를 했어. 등기해서 전세금 주고 등기했어. 2월 1일날. 알겠죠? 그럼 여기요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이요. 여기 2월 1일 전세금 주고 등기했죠. 그럼 여기요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은요. 여기서 저당이 들어왔어요. 여기 4월 1일이요. 4월 1일. 그러면 4월 1일은 여기 저당 들어왔죠? 그럼 4월 1일 이 사람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돼. 존속기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이사 들어왔다 이면 이사. 전세권자가. 그래가지고 이 집이 여기 경매가 되는데 저당권자가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2월 1일 전세권 알고 등기가 돼 있어도 실제로 이 사람은 4월 1일 날 이사 와서 시작됐다. 그때부터 인도를 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4월 1일이다. 내가 더 먼저다. 나한테 돈을 먼저 달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단 말이죠. 알겠죠? 판례가 누가 더 빠르다? 전세권자가 빠르다. 왜요? 전세권을 뭐만 있으면 된다? 뭐만 합의하고 전세금 주고 등기하면 전세권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저당권자는 이미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봤어, 못 봤어? 봤죠. 전세금 있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돈 빌려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손해를 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오랜만에다 판례가 존속기간이 나중에 시작되고 물건의 인도를 나중에 받았다 할지라도 전세권은 등기가 된 때부터 전세권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은 채장은 몇 년이냐? 10년이고요. 10년이고, 갱신되죠? 갱신돼도 몇 년이다? 10년이고요. 갱신돼도 10년. 채단은요, 건물이죠, 건물은 몇 년이다? 1년이고, 1년.
토지는요, 얼마다? 0. 건물은 1년. 건물만 1년에서 10년, 그러면 0부터 10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물 0부터 10년이다 이렇게. 1년부터 10년이다. 또 그러면 법정갱신이죠. 그럼 법정갱신 되면은 어떻게 돼요? 법정이란 말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이 돼. 그래서 그럼요, 건물 전세권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요, 법정갱신. 두 번째는요, 1년. 그래서 그럼요, 최단하고 최장하고 둘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물 전세권밖에 없어요. 알겠죠? 건물 전세권. 그래서 여러분 10년, 1년 이렇게. 그럼 봐봐.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 천장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니까 천장 보니까 10년이다 이 말이죠. 침대는 어디에? 침대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 있죠. 조금 침대가.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한다? 1년을 보장한다. 이렇게 연상적으로. 알겠죠? 토지는 몇 년부터? 1년, 0부터 몇 년? 10년. 갱신하면 몇 년? 10년.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은요, 우리가 원래 물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무효. 그런데 전세권이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죠. 그럼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은 이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가죠. 유효가 되죠. 그래서 전세권은 양도 딱 하나가 양도 금지 특약하면 유효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양도할 수 있다. 자기 멋대로. 그럼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가 있고요. 알죠? 여기서 이런 갑이 있고 여기에 을이 있죠. 전세권자가 바뀌는 경우. 이건 전세권이죠. 이건 전세권 양수인이죠. 양수인. 여기 뭐다? 양도. 이렇게 전세권 양도. 건물의 소유자, 이걸 뭐란다? 신소유자죠. 신소유자. 이런 봐봐. 항상 여러분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그냥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면 여기 이 을 있죠. 을을 뭐라냐? 전세권이 성립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요, 전세권이 성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은 전세권자가 여기 뭐를 했다?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전세권이 등기했다. 그럼 전세권이 성립했단 말은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중간에 내가 전세금 1억을 주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병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병한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전세금을 주고 살고 있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죠. 그럼 우리가 항상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은 항상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양수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전세권이죠. 전세권자가 바뀐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이러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월세지, 임대차를 살다가 내가 중간에 나가고 싶어. 그럼 집주인이 뭐라 하죠? 집주인이 뭐죠? 전세금 보증금 내준 사람도 있지만 내주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전세권은 똑같이 우리가 잠을 자는 거지만 임대하고 전세권은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면 전세권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세권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세권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권의 경우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정자죠. 집주인이 건물주가 설정자죠. 이 설정자에 뭐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조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집주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요, 지금 전세 사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중간에 전세 살다가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꼭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나가도 되냐 물어봐.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알죠? 그럼 못 가요? 그건 아니에요. 안 된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권을 양도를 금지한다고 약속을 하고 등기할 때 그걸 등기를 해야지 대항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부를 딱 봐야 되겠죠? 등기부를 딱 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전세권 등기만 돼 있고 전세금 얼마로만 돼 있고 아무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양도 금지란 말이 없죠. 그러면 이 을은 자기 멋대로 전세권을 병한테 넘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했잖아요.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병한테 줘야지. 병한테. 알겠죠? 왜요?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병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한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끔요, 여러분요, 뭐가 나오냐? 소유자가, 잘 봐야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고, 전세권자가 변경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권에서는 비용을. 내가 전세 살다가 집을 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뭐 이런 필요 없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합격하잖아요. 합격하시면 여러분들 몇 가지 이제 요즘 이제 사이트가 좋은 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알겠죠? 그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중개를 하려고 하는 집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둘이 싸우고 있어. 예?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비가 새는데 수리 안 해준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면 집합건물 분쟁, 주택이 있죠? 분쟁 조정위원회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지금 얼마 전에요. 내가 한번 들어갔더니 서울시 있죠. 서울시에 벌써 보니까 거의 한 80건, 100건 가까이 가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소송을 하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연 내가 여러분요, 이게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요즘은 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이 와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상가 같은 데 있죠. 상가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뭐 눈물 흘리지 마세요인가? 아무튼 뭐 비슷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딱 통보를 안 보죠. 질문을 바로 올리잖아요. 그럼 좀 이따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 해당 담당 그 공무원이요, 바로 거기다 댓글을 달아줘요. 알겠죠? 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근데 이런 보면 보통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냐? 아무것도 모르는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법무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겠죠?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알겠죠? 그런데 그 엉뚱하게 얘기하니까 법무사 말 듣고 이제 임대인이 잘못 상담을 받으면 법무사한테 들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우격다짐하고, 또 임차인 또 잘못 상담 받으면 임차인 또 우격다짐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데 보면 사이트들이 잘 돼 있어요. 아주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요, 어제도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이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서로 이제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조정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례들이 쭉 나오면 나한테 유리한 사례를 딱 클릭해가지고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조정이 됐더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조정을 유도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소송을 하면 돈 드는 거 다 아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두루 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월세나 전세를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비용의 문제란 말이죠.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알겠죠?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필요비하고 뭐가 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필요비하고 유익비가요. 필요비는 뭐죠? 보존하는 거죠. 유익비는 뭐죠? 계량시키는 거죠. 이런 보면 우리가 내가요, 뭐를 하냐면 식당을 하고 싶어요. 식당을 하는데 앞이 샤시가 너무 옛날 샤시여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알루미늄 샤시를 새로운 샤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교체했죠? 그걸 우리는 뭐란다? 유익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또는요, 그것을 부속물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부속물. 그럼 어떤다? 부속물로 해석이 되면 그건 나중에 매수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만약 이것이 유익비다, 비용의 문제이다, 그럼 그것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익비와 계량비인데, 여기 보면 지상권자 있죠? 지상권자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월세 사는 임차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필요비는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는 다 청구할 수 있죠. 항상 유익비는 뭐죠? 목적물을 뭐를 해야 돼요? 계량하고, 가치가 뭐를 해야 돼요? 현존. 이게 가장 큰 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죠? 필요비는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한다. OX. X란 말이죠. 반드시 유익비만 계량하고 현존한단 말이죠. 필요비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불스 원샷 이거 집어넣죠. 불스 원샷. 유재석이 메뚜기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가 선전하는 그 뭐죠? 불스 원샷 집어넣죠. 그것은 필요비겠어요? 유익비겠어요? 유익비요? 유익비라고 하면 물건이 계량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계량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실제는 때가 끼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를 뭐한다?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비라고 볼 수 있겠죠. 필요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지사권자, 전세권자, 그래서 임차인은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임차인이 피로비를 청구한다는 말은 피로비를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임대인, 집주인이 부담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월세, 임대차의 경우에는 벽지를 누가 발라주죠? 집주인, 임대인이 발라주죠. 그게 바로 뭐냐?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죠. 그것은 임대인이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세는요, 벽지 발라줘 안 발라줘? 안 발라줘요. 왜요? 전세에서는 피로비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집주인한테 피로비 청구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피로비 청구, 유익비 청구 이 말이죠. 피로비 청구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피로비 청구 못 하면은, 그럼 벽지는 누가 발라야 돼? 전세권자가 바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전세 들어가면은 벽지는 내가 바른다. 근데 월세 들어가면 집주인이 바른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럼 이런 보면은 우리가 월세하고 전세하고 어디가 더 중개하기가 더 어렵냐? 100% 월세가 어려운 것이에요. 알겠죠? 월세는 얼마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벽지 발라달라고 그래.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7개월 전에 벽지 발라줬는데 또 발라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방이 그렇지 않아도 좁아지고 있는데, 이런 그렇잖아요. 계속 벽지 바르니까, 뭐가 있으면 교체하다, 뭐 있으면 교체하더라. 근데 전세는요, 별 말이 없어요. 왜요?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되니까요. 적당히 깨끗하면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 가끔 한 번씩 이제 안 되지만 한번 밀어보죠, 한번. 그래 벽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밀어붙여보죠. 전세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또 조용하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왕숙지가 이제 생겨가지고 거기 인구가 도대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왕숙지가요. 엄청나게 큰 면적이니까 인구가 좀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보상받으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 아마 여기 당분간은요 호평이나 평내 이쪽하고 다산이나 이런 쪽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 다른 동네로 가요? 어디 다른 동네로 가겠어요? 이 사람은 이쪽에서 다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멀리는 못 가니까 이쪽이 이제 꽉 차겠죠. 그래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월세를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세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복잡해지겠죠. 이제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피로비죠. 그 사람들은요 돈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보상 얻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갑자기 무슨 층이 됐어? 상류층이 돼가지고 버는 눈들이 이제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아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럼 뭐 그런 관계없이 앞으로도 뭐 여기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또 그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되죠. 왜요? 그 사람들이 가서 나중에 집을 분양받으면은 바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전월세 내는 사람도 엄청나게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나중에 여러분요 이제 그 올해 말에는요 여러분 그 뭐죠, 분양이 있죠.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분양하는 것, 또 분양권 전매하는 것,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할 때 명의 변경하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닌데 쉬운데 그걸 잘 못해.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남양주에서 분양이 자주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분양권 해봤자 여러분요 전매 같은 거 하는 거 각 부동산에서 몇 번 안 해보기 때문에요. 사실 똑바로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 서류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분양권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서류 다 가지고 해가지고 한번 강의 한번 딱 들으면 돼요. 알겠죠? 강의 한번 딱 들으면 나중에 서류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명의를 어떻게 변경하고, 그 다음에 서류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이런 봐보세요. 지금 왕숙지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였죠. 나중에 거기가 딱 입주가 오픈돼가지고 입주가 시작되죠. 그러면 나중에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뭐죠, 서류조사가 나와요. 알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서류를 어떻게, 분양권 전매했을 때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요 과연 어떻게 서류를, 그 사람한테 서류를 어떻게 가져오게 하고 돈을 어떻게 입금시켜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요 내가 내 돈에서, 내 통장에서 바로 출금되면은 그 돈이 어디 갔나 나중에 조사하면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인출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입금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걸 많이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벌금 폭탄 맞거나 화투를 받으면 돈 번 거 다 한꺼번에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사람을 데려다가요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하고 그 다음에 서류하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서류를 딱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요 그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잠깐.